어느 모임에 가든 유독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씁니다. 테이블 위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펼쳐놓고 누군가 감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빠져 있어요. 연락해도 요즘 좀 바빠서 라는 짧은 답만 돌아옵니다. 인생의 진짜 고수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사라진 건 도피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이 결국 자기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걸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왜 하필 사라지는 쪽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오히려 더 대접받게 되는 걸까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도 지금 당장 사라지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침묵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대단하다 라고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가슴이 뿌듯해지고 의지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조기 보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그 목표를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인정받았을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언만 했는데도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는 이미 보상을 받았네? 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뉴욕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이 현상을 실험으로 검증했는데 계획을 타인에게 공개한 그룹은 공개하지 않은 그룹보다 실행 지속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간 셈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 부업을 시작하겠다고 주변에 알린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한테도 말하고 친구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죠. 나 요즘 유튜브 공부하고 있어. 부업으로 월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돌아오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대단하다. 역시 너다워. 나도 알려줘. 그날 밤 기분은 최고였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영상 하나를 편집하려고 노트북을 열었을 때 어제의 열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귀찮지? 분명 어제는 이렇게 의욕 넘쳤는데. 결국 그 부업 프로젝트는 콘텐츠 하나도 완성되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존감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왜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지?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거든요. 반면에 조용히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묵묵히 영상을 쌓은 사람은 첫 수익이 발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변에 알립니다. 그때의 인정은 선언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경이 됩니다. 같은 인정이라도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타인의 귀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보여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떨어진다. 경제학에 희소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가고 넘쳐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죠. 이 원리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면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모임에 나오고 항상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풍부한 자원이 됩니다. 풍부한 자원은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아껴 마시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반대로 연락이 뜸하고 모임에 가끔만 나타나고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희소한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쏠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상황이 직장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클까요? 매번 열심히 발언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조용하다가 핵심적인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매번 발언하는 사람의 의견은 또 시작이네가 되지만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입을 열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 가 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스토리를 올리는 사람의 게시물은 스크롤로 빠르게 넘어가지만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사람의 게시물은 이 사람이 뭔가 올렸네? 하고 멈춰서 보게 됩니다. 콘텐츠의 질이 아니라 빈도가 가치를 결정하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매일 전화하는 부모의 전화는 부담이 되지만 오랜만에 걸려온 부모의 전화는 반갑습니다. 매번 반찬을 보내주는 부모의 택배는 또 완내가 되지만 1년에 두세 번 특별한 날에만 보내오는 택배는 감동이 됩니다.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인간 심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전략을 바꾸면 되니까요. 세 번째 이유,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 영향이 지나칠 때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이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타인의 관심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당신을 그렇게까지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당신의 뇌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것 대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진짜 나에게 맞는 삶 대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설계하게 되죠. 이런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40대 중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주변에 이야기하는 순간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라는 반응과 대단하다? 응원할게. 라는 반응. 문제는 두 반응 모두 당신의 판단을 흔든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두려움을 키우고 응원하는 의견은 아까 말한 조기 보상을 제공하죠. 두 경우 모두 순수한 자기 결정력이 훼손됩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은 이 함정에서 벗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노이즈가 제거되면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 건가?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절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진단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전시와 성과 요구가 인간의 내면을 황폐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라짐은 그 착취의 고리를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 관계는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이제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족, 특히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분리개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가렛 말러가 처음 이론화한 이 개념은 원래 유학이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인 관계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분리를 전제로 한다. 분리 없이는 진정한 개별적 존중이 불가능하다. 부모-자식 관계에 대입하에 보면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밀착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으로 인식하게 되죠. 밥 차려주는 기능, 걱정해주는 기능, 돈 보내주는 기능. 기능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갖고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고 자식의 시야에서 어느 정도 물러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나와 별개의 삶을 사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궁금해지는 거예요. 엄마 요즘 뭐 하시지?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시나? 이 궁금함이야말로 관심의 시작이고
관심은 존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상담 전문가의 칼럼에서 인상 깊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매주 전화하고 손주 돌보러 찾아가던 한 분이 있었는데 딸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조언대로 연락 빈도를 확 줄이고 대신 그 시간에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그림 그린다며? 한번 보여줘. 전화 통화 시간은 줄었지만 대화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밥 먹었어? 감기 조심해 뿐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진짜 대화를 나눈다고요? 이건 밀당의 기술이 아닙니다. 핵심은 부모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의존적 존재가 아닌 존경할 만한 존재로 재인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왜 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4가지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말할수록 실행 에너지가 소진되고 둘째 보여줄수록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며 셋째 타인의 시선 속에서는 자기 판단력이 마비되고 넷째 밀착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하나, 정보를 차단하라. 디지털 경계선 만들기. 사라짐의 첫 번째 단계는 물리적으로 어딘가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라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연결이 이 사라짐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오고 SNS에서는 남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고 뉴스피드는 쉬지 않고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 환경에서 자기 내면에 집중하라고 하는 건 신의 한복판에서 명상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디지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와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하루에 정해진 시간 2번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와 저녁 8시. 나머지 시간에는 알림을 꺼두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급한 연락이 오면 어쩌지?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당신에게 오는 메시지 중 정말로 1분 이내에 답해야 하는 긴급한 메시지가 하루에 몇 개나 되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둘째, SNS 게시물 올리는 빈도를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사진을 찍고 올리는 습관이 있다면 그 순간 3초만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왜 올리지? 나를 위한 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자기 노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정보 소비를 줄이세요. 남의 일상을 구경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비교의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 이하로 줄인 참가자들은 3주 만에 외로움과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남의 삶을 덜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디지털 경계선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덜 나갈수록 앞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방법 2. 관계를 편집하라. 전략적 비움의 기술. 두 번째 방법은 인간관계 자체를 재편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라짐을 모든 관계를 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관계의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약 5명에 불과합니다. 넓게 봐도
15명 정도가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카카오톡 연락처에는 수백 명이 들어있고 단톡방만 해도 수십 개에 가입되어 있죠. 이 수백 개의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느라 정작 5명의 깊은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관계를 편집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단톡방,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목록을 꺼내놓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에너지를 얻는가, 잃는가? 에너지를 잃는 관계라면 반드시 서서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서히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모든 모임을 끊고 전화를 안 받으면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단절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사라짐은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석 빈도를 줄이세요. 매주 나가던 모임을 격주를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빠질 때는 긴 설명 없이 요즘 좀 바빠서 라고만 짧게 말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수록 약해 보입니다. 짧게 말하고 웃으면 오히려 무게감이 생기죠. 그리고 빈 시간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빠져나온 시간을 멍하니 보내면 공허함만 밀려옵니다. 그 시간을 자기 투자로 채워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깊이 있는 독서를 하거나 신체를 단련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그 활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관계를 편집하고 자기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20명을 얕게 만나던 시간을 5명과 깊게 만나는 데 쓰면 그 5명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거든요. 양을 줄이면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방법 셋. 결과로만 말하라. 침묵의 포트폴리오. 세 번째 방법은 마인드셋에 관한 것입니다. 사라짐의 최종 단계는 과정은 침묵하고 결과로만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침묵의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과정을 공유하는 데 익숙합니다.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이런 계획이 있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과정을 공유하면 당장은 응원을 받을 수 있지만 2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조기 보상으로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만약 실패했을 때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타인의 평가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위험 모두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침묵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렇습니다. 모든 과정은 철저히 자기 안에서만 진행합니다. 기록은 하되 공유하지 않습니다. 일기를 써도 되고 메모를 해도 됩니다. 다만 그 기록은 오직 자기 자신만 봅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를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기 내면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전시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도 화려하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삶에 배어나오도록 두는 겁니다. 건강해진 몸은 말하지 않아도 보이고 깊어진 사고는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경제적 안정은 여유 있는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챈 사실은 남이 떠벌린 사실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심리학 원리가 하나 더 작동합니다. 자기 발견 효과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남이 알려준 정보보다 자신이 직접 발견한 정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당신이 나 건강해졌어 라고 말하면 그냥 정보로 처리되지만 상대방이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라고 스스로 알아채면 그 인상은 뇌에 훨씬 깊이 각인됩니다. 이 원리는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남이 발견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존재 증명입니다. 결국 침묵의 포트폴리오란 이런 겁니다. 과정은 나만 안다. 결과는 남이 발견한다. 이 공식을 지키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사라져야 하는지 4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뇌가 이미 달성했다고 착각하면서 실행력이 무너지고, 보여줄수록 희소 가치가 떨어져 존재감이 약해지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는 자기 판단력이 마비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를 두지 않으면 기능적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디지털 경계선을 만들어 정보의 유입과 유출을 통제하세요. 알림을 끄고 확인 시간을 정하고 불필요한 자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사라짐의 물리적 출발점입니다. 둘째, 관계를 편집하세요. 에너지를 잃는 관계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그 빈 시간을 자기 투자로 채우세요. 관계의 양이 줄어들면 남은 관계의 질이 올라갑니다. 셋째, 결과로만 말하세요. 과정은 침묵 속에서 진행하고 변화는 남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두세요. 말하지 않은 성취가 가장 강한 존재 증명이 됩니다. 사라진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대 뒤에서 다음 등장을 준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어떤 밀도로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살고 싶으시다면, 친구, 가족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더 존중받고 싶으시다면 사라지세요. 당신이 선택한 의도적 고독 속에서 인생의 깊은 맛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것부터 시작해보겠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